다음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직접 경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경매 진행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임차인을 맞추는 것까지 그 모든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쉽게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건 검색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물건 검색입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경매에 진행되고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데 세 가지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무료 법원 경매 정보, 두 번째 옥션원, 세 번째 스피드 옥션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료로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결제를 해야지 제공을 해주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1년 단위 서비스 가격은 전국 단위에 있는 경매가 나온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려면 옥션원은 92만 6천 원을 결제해야 되고, 스피드 옥션 같은 경우에는 65만 원 정도를 결제해야 됩니다. 약 3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정보의 디테일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므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나와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 조사입니다. 이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찾았다, 그리고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면 시세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세 조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발품을 팔아라 했으면 요즘은 우선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부동산 관련 어플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에서 워낙 내용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이나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경매 물건은 통상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전체 총 경매 물건 개수는 사실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경매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서 10,0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 내가 경매를 입찰해야 되는 물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좁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물건을 검색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는 직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부동산 이슈, 기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 뒤 앞으로 상승할 만한 호재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을 한다고 하면 물건 검색뿐 아니라 시세 조사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의 기본이죠.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또 내 집 자가의 집을 갖고 있든지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부동산도 여러 군데 찾아가고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아니면 직장이 가까운지 그런 이슈들 다 파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되어서 지금 집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다니는 길, 다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 인프라,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또 집 근처에 경매가 나온 물건을 찾았을 때 하다못해 그 아파트의 단지의 세대수, 평수, 남향, 동향, 그리고 지하철에서 몇 분 거리인지, 마을 버스를 이용하면 또 몇 분이고 몇 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장입니다. 집 주변이든 아니든 호재가 있는 부동산이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현장 가서 부동산 중개인 분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물어보아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집의 시세를 유추해야 합니다. 특히 선택한 그 건물의 물건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물건의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법원 입찰입니다. 이렇게 임장까지 완료되었으면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갑니다. 많은 지역의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면 현장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 낙찰이 무효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죠. 입찰을 준비 중이라면, 그리고 입찰 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한다면 실수 없이 입찰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 당일 준비물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처음이라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더블 체크도 해 보십시오. 입찰 준비물이 굉장히 많죠. 입찰 기본 준비물은 보증금, 입찰표, 봉투,
도장,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게 될 경우 본인의 인감으로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찰 봉투와 입찰표를 당일 법원에서 작성한다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쓸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은 미리 준비를 하게 된다면 수표 한 장으로 끊어놓고 당일 은행에서 준비해야 한다면 법원에 신한은행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신한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음은 입찰표 기재입니다. 미리 써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찰표의 기재, 입찰표의 사건 번호, 물건 번호가 있으면 물건 번호까지 기재를 합니다.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 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이 나는 것을 입찰표 기재라고 합니다. 이때 0을 하나 더 기재하는 등의 입찰 금액의 오타 기재는 무효화 시킬 수 없고 또한 입찰표 자체에 표시나게 금액 수정을 했다면 입찰이 무효되는 등 입찰표 작성의 형식적 오류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표를 미리 써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찰표는 당일 법원에서 나눠주기도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미리 써갈 수도 있습니다.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서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일 법원에 가면 괜히 사람이 많거나 혹은 분위기에 따라서 가격을 바꾸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그날 입찰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입찰가를 변경하기도 하지만 당일날 긴장이 되기도 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으니 미리 작성해 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입찰 전날 모든 준비를 해놓으면 당일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입찰 당일에 돌발상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 당일 가장 먼저 매각기일이 변동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입찰 당일 일어나자마자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입찰하는 사건 번호의 물건이 당일 열리는지 혹은 취소됐는지 어떤 변동이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 확인 방법에는 입찰 당일 오전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입찰 당일 법정 앞에 매각기일 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합니다. 입찰 당일 오전에 인터넷으로 확인을 한 후 법원에 가서도 게시판으로 또 재확인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경매 검색을 하시고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경매 물건 클릭하시고 경매 사건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 내역과 기일 내역이 나오는데 기일 내역에 가서 기일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안 가도 되겠죠. 이렇게 가기 전에 기일 내역과 기일 결과를 미리 보시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당일 법원 앞에 매각 기일 공고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는 그날 열리는 사건 번호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내가 입찰하는 그 사건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법원에도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고 취하되거나 날짜가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 매각기일 변동 사항 체크는 입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확인할 것은 입찰 마감 시간입니다. 보통 입찰은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혹은 11시 30분까지로 입찰표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입찰 마감 시간은 법원마다 다른데요. 많은 경우 보통 11시 30분까지 마감 시간이긴 하나 지역 중에서 11시 10분까지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당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법원에 도착한다 생각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도 하고 내가 내는 입찰표도 당일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은 항상 복잡합니다. 주차가 문제죠. 제가 입찰 당일 일찍 출발하는 이유는 주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가 좋은 법원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주차 공간을 검색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법원 근처에 유료 주차장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주차 때문에 돌다가 입찰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입찰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료 주차 공간이라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양식에 맞춰서 기일 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죠. 당연한 거지만 그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법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입찰서 제출의 마감은 11시 10분에서 11시 20분까지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10시까지 무조건 도착하셔서 좀 더 일찍 도착하셔서 무조건 11시 전까지는 기일 입찰표를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일인데 1분이 늦더라도 줄을 못 서도록 공무원분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진짜 1초라도 늦으면 입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준비를 해서 입찰표를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내가 적고자 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재매각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할증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보증금을 찾을 때 예를 들어 10만 원 단위가 아니고 보통은 500만 원 이상 단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은행에 가서 수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 수표를 만드는 것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날 당일에 가서 은행 갔는데 사람들 몰려있고 이러면 입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짜서 입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찰표를 제출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분들이 사건별로 정리를 합니다. 1, 20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제 개찰을 합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누군지 확인하죠. 그러면 바로 내가 낙찰을 받았는지 아니면 폐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입찰자용 수취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원에 들어가서 입찰 봉투에 스탬플러를 찍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을 하고 나면 긴 종이를 뜯어서 줍니다. 이 종이를 입찰자용 수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수취증에는 고유의 번호가 찍혀 있고 나중에 이 수취증이 있어야 낙찰 확인이 되고 폐찰했을 때는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주는 이 수취증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원 입찰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낙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폐찰이 됐다면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1단계로 가셔가지고 물건 검색하고 또 법원까지 와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다면 그러면 일주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칩니다. 구구절절한 사연들로 인해서 이 경매 진행이 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신청이 필요한 부분을 법원에서 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낙찰이 되고 나서는 대출을 알아봐야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은행에 가도 되고 입찰장, 법원 앞에 가면 명함들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 대출을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명함 받은 것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봐도 됩니다. 법원에 가면 앞에서 주는 경락 대출 관련 명함이나 자료들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법원에 입찰을 하러 들어가면 입구에서 여러 가지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그냥 광고 같은 것이 아니라 경락대출 관련 또는 법무사 관련 명함입니다. 명함을 잘 받아서 챙겨오면 나중에 낙찰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오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낙찰을 받았다면 이제 잔금을 납부해야겠죠. 낙찰이 되면 일주일 정도 이 신청 기간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에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잔금 납부 기한은 이 신청이 끝난 이후로 약 한 달 정도 뒤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 날짜로부터 정해진 날짜 사이에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되고요. 보통은 낙찰금, 취득세, 법무사 대행 비용, 경매 진행 비용 등 돈을 준비해서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명도입니다. 사실 이 명도가 엄청 까다롭고 한편으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의 점유자가 집 주인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명도할지에 대한 전략을 잘 짜면 됩니다. 또한 명도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 점유를 회복하는 제도에는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점, 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시일 내에 명령이 되어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명도소송은 소송의 일종으로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명도소송보다는 이 인도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도명령은 해당 경매계의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재판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봐야 되는데 인도명령인 경우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주의할 것은 잔금 납부 후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명도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한다고 무조건 인도명령이 판결 나는 것은 아니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인도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리 신청해 놓는 건 전혀 나쁠 게 없습니다. 인도명령 제도는 경매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므로 경매 투자의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원활히 합의하에 명도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 비용을 준다든지 원활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죠. 경매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켜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경매란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경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죠. 네, 다음은 경매를 경락을 받았다면 집 수리 및 청소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그 집을 직접 봤을 때 수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또 그 집을 못 봤으면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구축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시세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이 최대한 가치 조사가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수리비가 수익률이랑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놓치고 낙찰을 받고 나서도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낙찰할 때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안 좋은 집을 싸게 잘 받아서 이렇게 수리를 잘하면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비싸게 임대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용하면 임대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또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한다면 남들보다는 한 주, 일주일이라도 더 빨리 임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을 맞추는 것입니다. 수리나 청소가 완료된 집을 모든 부동산에다가 세를 넣으면 물건을 임대를 맡기면 됩니다. 여기서 시세 조사를 할 때 만났던 중개인 분들한테 연락하는 것 한 방법이겠죠. 나에게 정보를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줬다면 그분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임대나 매매를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주셨던 분이면 좀 더 그렇게 열심히 일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 진행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단계의 한 사이클로 경매를 설명하기에는 사건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있겠죠. 상황에 따라 판례들이나 필요한 부분의 학습을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낙찰까지의 시간도 사건에 따라 변수로 인해서 딱 경매가 얼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죠. 특히 또 최고가 매수인이 되지 못하고 폐찰이 됐다, 떨어졌다. 그러면 또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물건 검색하고 낙찰 받고 임차인 맞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매를 한다, 내가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쉽게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